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토리텔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신동엽 문학관, 기형도 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가 참 시인들의 삶을 찾아가 보고 또 한편으로 같이 공감해 보고 또 그분들의 시를 다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작가였다면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의 여성 작가 세 분의 작품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담당한 작가는 편혜영입니다. 편혜영이 펼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의 소위 N4 세대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의 키워드는 취향, 젠더, 노동, 그리고 계급이라고 합니다. 편혜영 작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왜 평범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실한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걸까요? 모든 예술 작품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예술가가 바라보는 시선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혜영 작가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2013년부터 명지대학교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이슬털기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편혜영 소설은 섬뜩할 정도로 그로테스크한 문체로 정평이 나 있죠. 마니아층이 꽤나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적인 불안 그리고 공포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삶을 녹여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작들에서는 그러한 섬뜩한 느낌이 그 문체보다는 이야기 자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호한 배경,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접촉, 그러한 그 내용들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죠. 2011년 저녁의 구애로 동인문학상, 2009년 토끼의 묘로 이효송 문학상, 2015년 소년 1호로 현대문학상, 2019년 호텔 창문으로 김희정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상복이 많은 작가인데도 또 장편소설 홀로 2017년에는 미국의 셜리 잭슨상을 수상했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당한 이력이 있는 작가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대체로 요약을 해보면 요즘 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엽기적인 상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합니다. 주인공을 낯선 도시에 떨어뜨리거나 무건조한 문체로 일상 속에 내재된 공포와 불안을 끄집어낸다라고 하죠. 이번 시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각자 읽은 작품들을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읽으셨는지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임 씨는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요? 네, 저는 장편 소설 홀이랑 죽은 자로 하여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홀은 작가의 네 번째 장편 소설인데요. 단편 식물애호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이후 장편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내의 죽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오기의 삶을 큰 줄기로 삼고 있으면서 장면 사이사이에 내면 심리의 층을 정밀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또 모호한 관계의 갈등을 치밀하게 엮어서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해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벌어지는 일들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 교차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 인간에 대한 적나라한 일면이 서로 단단히 연결된 문장들로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편혜영의 특기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심리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호를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은 자로 하여금입니다. 2017년 7월호
현대 문학에 발표된 소설에 200매를 더해서 장편 소설로 재탄생한 작품인데요. 2년 만에 발표되는 편혜영의 5번째 소설이었습니다. 지방 도시의 한 종합병원을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사회와 그 경제 논리 속에서 사람의 본성과 욕망 사이에 그 고뇌하는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는 죽은 자로 하여금을 읽을 때 이게 아마 단편에서 시작한 작품이어서 그랬나 봐요. 4시간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앞전에 읽었던 책이 피프티 피플을 읽었는데 거기도 병원 사람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죽은 자로 하여금도 그 지방 중소도시에 그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그 비리와 또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거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런 비리와 부정청탁, 투기를 일삼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결국 어떤 선택을 했나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져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이르게 했는데요. 편혜영 작가는 참 소설을 잘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죽은 자로 하여금 소설이 되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구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특별하지도 않거든요. 어쩌보면 너무 나약하고 찌질해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현실보다 더 우리 사회 모습을 보여줬고요. 직장 내 현상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가볍게 읽었지만 난 어디쯤 서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드는 힘있는 소설가입니다. 다른 작품도 다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정임 씨가 진짜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또 나름대로 생각을 다듬으셨는데 성숙 씨는 또 어떤 책을 읽으셨고 어떤 작품으로서 어떤 생각을 얻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단편집으로 소년 1호랑 저녁의 구애를 읽어봤습니다. 소년 1호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하고요. 그리고 저녁의 구애에 나오는 내용도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소년 1호 중에서 우리가 나란히라는 소제목입니다. 친구의 회사에 투자한 돈이 허공에 날아가자 이혼을 당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나는 신경성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주인공인 내가 가려움증을 극복하게 된 것은 자신을 87일 동안이나 찾아다닌 친구 우지의 우정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리고 원더박스 기계장비의 영업사원 수많은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았지만 왜 잘못된 일이라고는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고가의 장비를 판매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그 설상가상 길을 가다 아파트 베란다에 널어놨던 이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이불을 피하려다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맙니다. 병원에서 자신의 불운이 누구의 잘못인지에만 몰두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간병하는 소영은 생계를 위해 병든 노인의 간병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의 구애라는 소설집에서 관광버스를 타실래요랑 동일한 점심 그리고 저녁의 구애라는 단편 소설들을 읽어봤는데요. 얘기 속에 공통점이 조금 섬뜩한 장면, 그런 묘사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체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심리를 잘 묘사해 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주인공들의 생각이나 대사들이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내면적으로는 속심리 속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현대인들의 심리를 참 잘 묘사했는데 좀 어두운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책 많이 읽으셨네요. 단편집 2권이나 읽으셨으니. 예, 저도 사실 제가 이게 담당을 하니까 그 같은 단편집 2권을 읽으면서 또 오랜만에 단편집을 읽으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런 글들을 쓰게 된, 이런 이야기를 묻게 된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서 작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정임 씨가 작가의 목소리로 대신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예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연에 미숙하고 두려워서 모른 척하거나 오직 잃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아픈 사람들이 많은 소설이어서 실패라는 말을 나란히 두기 힘들었다.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질문이다 보니 비슷한 방향으로 소설이 나왔다. 나이 들면 생각이 달라지듯 다른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배 작가들에겐 전생 이념 같은 명확한 시대적 명령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작가들은 그렇지 않죠. 대신 세계에 대한 해답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그 해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겠지만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작가는 해답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존재는 증명해야 하고, 그러니 이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를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기 때문에 삶이 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주로 읽었던 소년 1호라는 단편집에서 이 작가의 생각들을 그대로 작가가 하는 말 같은 작중 화자가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책 속의 문장들을 성숙 씨가 좀 예쁜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우리가 나란히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이룰 때보다 잃을 때가 많잖아요.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할 때가 많고요.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죠. 자기 탓인 경우도 있지만 명백히 남 탓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나요? 죄다 자기 탓만 하고 어떻게 곤란을 이겨냈는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뻔한 얘기만 하죠. 무조건 참고 이겨내고 버티고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더박스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몰다인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했다. 행운을 누리는 시기와 불운에 시달리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게 당연하니 모든 것을 그저 운수와 운명으로 여기는다는 것이다. 누구 잘못인지 묻고 김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느 날인가 소영이 수만을 향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잘못으로 종일 간병을 하느냐고 되물을지도 몰랐다. 한번 묻기 시작하면 참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펜여영이 주인공으로 삼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소시민이고 심지어 아주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우연 혹은 운명이 툭 던지고 간 불운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들의 보잘것 없음에 화가 나기도 하다가 그런데도 그냥 놓아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읽다 보면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편혜행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행은 느닷없이 당하는 것이고 가족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지만 이제는 너무나 평범해져서 그래서 방 안에 갇혀진 공기는 탁해지고 산소가 희박해지듯이 예전 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혜행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불행을 공유하고 있다. 근데 그 불행감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란히라는 단편 중에 그 친구를 87일간이나 찾아다니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보잘것없는 친구, 그 친구들 둘이 그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아닌가. 거기서 그래도 이 편혜행 작가의 어떤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편혜행의 소설들을 읽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서 과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산다는 것은 각 시간의 연속이니까 불행한 사건을 겪는 중에서도 잠깐씩은 감사와 사랑, 행복을 느낄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감사한 독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가까운 우리 시대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써주는 작가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